지식의 깊은 맛이 가득한 인문학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와 BBS 불교방송이 함께 제작한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 저는 진행을 맡은 금나나입니다. 그동안 동국대학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왔던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 2026년부터는 불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호흡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인문학의 깊이는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경제를 돌이켜보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라는 표현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환율은 크게 변화했고 물가 부담과 금융 불안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은 2025년 경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고 2026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불안한 경제 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실 국제금융 전문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강삼모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가장 멋쟁이 교수님으로 손꼽히셔서 제가 출연진께 강력 추천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출연을 망설이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해서요. 신문이나 이런 기고는 많이 하는데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동국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금나나 교수님이 초청해 주셔서 되게 영광스럽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운 결심하시고 나와주셨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은 경제학과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과목을 주로 강의하시나요? 저는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들, 환율, 금리,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경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게 막 느껴지거든요. 학생들이 다양한 그런 경제 안의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제가 이제 화폐금융론을 가르칠 때 학기 초 학생들한테 어렵지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25년도만 해도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금리는 한 2.5%였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2.1%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2.5%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그렇죠. 세금도 있죠. 대충 세금 없다고 해도 0.4%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1년 정기예금 들으면 한 4만 원인가요? 4만 원 이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거는 20대 젊은이들한테 재테스크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을 때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면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게 정기예금보다 4, 5% 정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꼭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정기예금보다 좋지만 투자 주체를 또 이렇게 나눠보면 외국인도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미 투자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 투자가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둡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외국인은 투자하는 자금도 많고 정보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죠. 국제금융의 전문가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맡은 그 수익률을 거둔 건 기관 투자가입니다. 은행, 증권, 이렇게 여러 큰 기관들이죠.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은 수익률을 거두는데 문제는 이제 개미 투자가인 겁니다. 개미 투자가 중에서도 잘하는 분은 이제 소득을 거두지만 잘 못하는 초심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꾸준히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지 학생들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이죠.
그래도 이 20대 초반부터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봤을 때 행운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너희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주변 학생들만 봐도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을 안 하는 학생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바라보면 어머 얘네들은 나랑 다르게 우리 때랑 다르게 벌써부터 금융소득을 챙기네. 한편으로는 똑똑한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 그런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대가 변했다는 거를 이제 금 교수님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 때만 해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들어가고 이름을 들어본 회사에 취직을 하고 한 30년 일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거든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나와도 이름을 들어본 회사에 취직하기 어렵고 이름을 들어본 회사에 30년 다녀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자가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게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 내가 돈이 많아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파트를 투자해서 얻는 소득이 훨씬 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만 해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고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양 과목도 하고 계시나요? 주식 투자 방법, 재테크 방법. 예. 제가 가르치는 화폐금융론 안에 네. 주식 투자에 대한 간단한 기법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나중에 꼭 제가 한번 청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도 있겠지만 가장 이 과목은 반응이 좋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학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경제 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1961년에는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85달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다. 근데 202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고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굉장히 잘 폈고 미래를 내다본 아주 효율적인 투자를 했다. 정부 주도의 투자를 했다.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1960년대 초반에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나라에 산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투자를 할 때 뭘 선택한가 하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는 데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를 타겟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마켓이 큰 거죠. 마켓이 크면 물건을 많이 만들 때 그 비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할 때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를 대비한 정말 훌륭한 투자였는데요.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죠. 그때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2만 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닐 차가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했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 건설한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돼서 서울, 경기도 또는 뭐 강원도 이런 데서 광석을 캐거나 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가서 이걸 수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대단히 해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좋은 예가 포항제철 건설인데요. 196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을 건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포항제철은 철광석을 캐다가 이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철을 만드는, 강판을 만드는 종합제철소거든요. 근데 이 종합제철소가 생각보다 만들고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 종합제철소가 있는 나라는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1960년대 중반에 우리는 산업이라는 게 없었는데
종합저출소를 만든다. 이런 결단을 내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사실 성공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포항제철소 건설에 성공을 했고 포항제철소에서 좋은 강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이런 우리나라의 훌륭한 성장 전략,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투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1960년대 초반에 세계 최빈국에서 2025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 되는 선진국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재밌어하는 편입니다. 저는 솔직히 교수님 답변에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예상하기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된 뭐 주식 투자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거시경제학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약간 좀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한편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거기에 훅 빠져드는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 학생들이 왜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여기서도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 전공에 따라서 늘 따라 붙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영문학을 전공하면 너 영어 잘하겠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또 주식 투자 잘하시겠네요. 코스피 5천 달성할까요? 아니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요?와 같은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이 받는데 가장 이제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사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경제학을 제일 잘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목표를 정기예금보다 한 3, 4% 정도 높은 수익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 20년의 투자를 보면 한 그 정도 수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투자 수익을 잘 내고 있을까요? 워런 버핏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그분은 투자를 할 때 지난 제가 20년 전에 이제 화폐금융론 수업을 가르칠 때 그 당시에 30년 동안 투자의 수익률이 한 6,000%를 거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분의 투자 철학은 아주 가치 투자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회사를 골라서 오랫동안 투자를 20년, 30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발굴하고 장기간 투자를 해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하고 이게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런 해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투자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 이제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죠. 그렇지만 워런 버핏 형의 스타일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유명한 투자가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경제학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단기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경제학, 경영학 이론을 알 필요 없고 수학과 통계학을 잘하는 직원을 뽑아서 자신이 만든 룰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도 역시 워런 버핏과 같은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스타일이 꼭 답이다 이런 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운의 영역, 신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미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대비하는 데 준비가 될 수 있으니 오늘은 그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또박또박 설명을 잘해주시는 강산모 교수님과 함께 풀어나가 보자 합니다. 교수님, 요새 경제 뉴스 보시면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헷갈리고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도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좋으면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말 아닌가요? 두 개가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같이 갑니다만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간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언제까지 따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2025년도에
75%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경우에 2025년도 하반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한 분 대부분이 행복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경제를 보면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0.9%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이 많이 꺾였다고 해도 대부분 한 2%는 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0.9% 성장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는 해였죠. 주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경제 성장은 안 되고 있다. 이게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연구해 볼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경제 전체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영업을 하는 이런 분들 매출이 잘 안 돼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좋습니다. 2024년, 2025년 AI 붐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조선업, 방산업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거죠. 이런 대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률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상승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예측 불가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간 평균의 함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가가 좋다라는 게 모든 기업들이 다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특정 큰 기업들이 잘하니까 전반적으로 수치는 좋게 나타나지만 경제 환경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가 유독 경기 상황 안 좋다, 자영업자들 죽어난다 이 말은 저희가 매년 듣는데 유독 작년이 좀 심했던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도 이 점을 체감하시나요? 네, 저도 체감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했듯이 2025년도의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0.9%에 불과합니다. 경제 성장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 내수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내수가 안 좋다는 거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식 문화가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기업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회식을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 전체의 회식 문화가 바뀌면서 저녁을 같이 먹지도 않고 술을 같이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여기서 이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2025년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9%인데요. 이게 물론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또 아니거든요. 2025년도 초에 계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고 진행한 것 치고는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또 아닙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 3년 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 있고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에 관세 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AI 혁명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에 AI 혁명에 의해서 반도체 매출도 늘고 여러 가지 이런 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2024년보다는 낮지만 2025년도에 IMF에서 3.2%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난하게 성장하는 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성장 수치 자체는 좀 낮지만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잘 버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 텐데요. 1997년 IMF 당시
교수님께서 유학 중이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 당시 체감하시는 상황이 어떠셨나요? 제가 94년에 유학을 갔고 96년 12월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에 큰애를 낳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유학생의 가장 노릇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렵에 저는 그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LA에 있는 UCLA라는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다녔는데요. 그 LA에서는 저녁을 먹을 때 시간이 되면 그 전날 한국에서 있었던 뉴스를 방송국에서 틀어줍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어머니가 소아과에 자기 아기의 소아마비 백신을 맞히러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소아과에서 소아마비 백신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소아마비 백신을 수입하려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주고 소아마비 백신을 사려고 해도 못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축통화는 무역을 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죠. 우리나라는 달러가 고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어린 갓난아기의 소아마비 백신을 맞히러 병원이 다녔는데 이 병원 가도 없고 저 병원 가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9시 뉴스 인터뷰에서 막 울면서 우리 애기 어떻게 하냐고 하는 장면을 제가 저녁 먹다가 봤는데요. 저녁 먹다가 저도 막 이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한두 달,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뉴스를 보다가 울었던 거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 IMF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건 무엇이냐면 과감한 구조개혁을 해라 였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이제 감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였죠. 그래서 기업에서 대규모 감원 조치가 있었고요. 감원 조치를 당한 그분들의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이 막 울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다시 나를 불러줄 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인터뷰 보면서 유학생 시절에 이제 어려움하고 겹치니까 저도 또 이제 그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됐나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퇴직금을 받고 나가서 자영업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자영업을 해도 매출이 제로로 일어나지 않았고 아마 80%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죠. 저도 유학생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98년 1월에 이제 첫째를 미국에서 낳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미국 실정을 잘 몰랐고 아기를 낳기 전에 의료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이프와 어린 갓난아기에 대한 의료보험 대비를 하지 못하고 애를 낳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에 가서 그때 외환위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제일 싸게 하는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을 한국인 선생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유학생인데 돈도 없고 의료보험도 못 들었다. 현금으로 낼 수 있다. 얼마까지 하실 수 있느냐고 이제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제일 싸게 해주신 분이 순산했을 때 아무런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문제 없이 병원에서 간단히 순산했을 때 이때 $2,00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 그러면 $10,000를 추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하루에 $10,000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학생 그 시절에 어떤 루머에 따르면 어떤 유학생의 아이가 조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100일 정도 있었는데 퇴원했을 때 $10,000,000가 의료비로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게 이제 소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제가 이제 매일 이제 하나님 부처님 따지면서 모든 분 신들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종교가 없어서 모든 분들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순산하게 해달라. 그래서 다행히 이제 큰애가 순산을 해서 제가 $2,000만 내고 큰애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이제 날 때 저한테 효도를 다 한 셈인데요. 그래서 큰애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하고 이럴 때도 제가 혼내지는 못하고 그래
태어날 때 효도를 했으니까 내가 혼내지를 못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 눈가도 이렇게 막 촉촉해지는데요. 참 이 국가 경제 위기라는 게 그냥 우리는 크게 보면 국가 위기다 하는데 네. 정말 개개인의 삶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에 정말 좀 가슴이 많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97년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께서 제 돌반지랑 이제 엄마 이제 결혼 예물까지 다 싸들고 은행에 가시면서 우리도 국가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집에 있는 금을 다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거는 기억에 남거든요. 교수님은 미국에 계셨으니까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은 못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유학생 신분이니까 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동참은 못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고요. 금 모으기 운동은 굉장히 특이한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금 모으기를 통해서 금을 국가에 이렇게 싸게 파는 경우는 이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이라는 게 뭐냐면 위기를 대비해서 민간인들이 모으는 게 이제 금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나면 그 나라 통화로 했을 때 금값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아서 달러가 고갈이 되니까 국가에서 달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집 장롱 안에 있던 돌반지를 꺼내서 싸게 원으로 바꿔서 국가에 파는 거죠. 국가는 그 금을 가지고 해외에 팔아서 달러를 22억 달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22억 달러라는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1998년 12월에 우리가 IMF와 구제금융을 협약을 하고 그때 받기로 한 금액이 58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580억 달러가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22억 달러라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외환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국제금융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위기가 나니까 국민들이 뭉치는구나. 자기 장롱 안에 있던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전쟁이라든지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금을 국가를 위해서 이걸 내놓는구나. 이 사람들은 국가의 금융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불쏘시개 역할을 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극주의 금융투자가들이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외환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고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그때 계획보다 1, 2년 더 구제금융을 받았던 금액을 다 갚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또 이 금이라는 게 IMF 당시의 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라 개개인에는 그 안에 추억이 담긴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위기 상황에 국가를 위해서 내놓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기 상황에서 단합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1997년 외환위기에 우리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외환위기를 극복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외환위기를 그렇게 빨리 극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한 국가일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렇게 빨리 극복한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했듯이 금모기 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뒤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2008년도 국제금융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당시에 또 교수님은 어떤 것을 절실하게 체감을 하셨나요? 2005년도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화폐금융론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화폐금융론의 주식 투자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감 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펀드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해외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브릭스 펀드라는 용어가 이제 나타납니다. 브릭스라는 건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차이나. 그래서 BRIC 이렇게 해서 네 나라에 투자하는 펀드, 브릭스 펀드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도 유행하게 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유행하게 돼서 전 국민적인 펀드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재테크를 위해서 펀드를 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연봉의 두세 배 된 큰 돈을 하나는 중국 펀드에 가입을 했고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서 위험도는 있지만 목표 수익률이 높은 약간 위험도 있는 국내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초에 이걸 가입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수익률이 중국 펀드가 110%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했던 그 펀드는 50%, 60% 사이에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펀드에서 너무 큰 수익을 거두니까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내가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돈을 버는 거 보니까 내가 투자에 정말 소질이 있고 화폐금융론도 가리키고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넘쳤죠. 그때 찾으셨나요? 못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을 했죠. 상의를 했습니다. 같이 투자를 했던 분들한테 팔아야 되느냐. 중국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중국 펀드가 앞으로 서너 배 더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팔지 못했고요. 근데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게 뉴스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게 되죠. 가장 하락했을 때를 보니까 중국 펀드는 마이너스 80%가 됐습니다. 플러스 110%에서 마이너스 80%. 국내 펀드는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한 40% 이렇게 떨어집니다. 갑자기 원금의 한 70%, 60, 70%를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가 갑자기 두세 달 사이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이제 우울감이 오고 내가 부자가 되기는 틀렸구나. 이제 열심히 일해서 교수 월급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기도 했고 굉장히 이제 우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슬픈 일은 뭐냐면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2006년, 7년도에 미국의 부동산 투자가 막 이렇게 붐을 이룹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빚을 내서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는 투기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집값이 막 폭등하게 되죠. 근데 2007년도쯤에 미국의 경기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자를 못 갚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주택담보를 대출을 해줬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라는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 업체와 관련된 여러 파생금융 상품의 부실이 발견이 되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도 폭락하고 경제성장들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겁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의 위기가 났는데 결국 더 큰 충격은 한국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방금 말했듯이 한국의 사례처럼 주가가 대폭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은 플러스 5, 60% 했던 펀드가 마이너스 5, 60%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1달러에 900원 조금 넘던 환율이 한 서너 달 사이에 1,560원으로 한 60, 70% 상승하는 이런 경우를 보이게 된 겁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대외 충격에 굉장히 민감한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무역 의존도라는 게 있거든요. GDP분의 수출 더하기 수입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무역 의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했고 수출을 하려고 하면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수입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저절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석유도 많이 수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는 해외 충격이 있어서
국제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외 충격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렇게 구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낙인 효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 저 나라는 경제는 좋지만 위기 때 약한 나라다. 금융위기를 1997년에 한번 겪었고 2008년에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주식도 빠져나가게 되고 달러도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힘으로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걸 막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을 맺자. 통화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원을 주고 미국의 달러하고 바꿔다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가 요청하면 이걸 바꾸는 협약. 이게 통화 수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미 통화 수합 500억 달러. 이 협약을 맺은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하게 되는 뭐 이런 사례를 우리가 겪었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위기를 종합을 하자면 1997년 IMF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 내부 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거였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위기였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현재 2026년의 경제 상황은 이전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요? 1997년의 위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비효율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나니까 옆에 있는 나라에 옮겨가는 이걸 전염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겪은 게 이제 1997년 외환위기고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대외 충격에 굉장히 민감한 구조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이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2026년도 이런 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제2의 금융위기가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약간 뭐 어폐가 있는 거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아까 뭐 설명한 부분도 잠깐 있는데요. 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주식 상승률이 뭐 75%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성장률은 0.9%에 불과하거든요. 미국은 2025년도에 2.5% 성장했습니다. 원래 더 많이 발전한 나라가 성장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85,000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36,000달러입니다. 미국 훨씬 잘 사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장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국내에서 고용하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노조 관련 문제가 많고 고용을 했다가 해고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국내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해야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자들이 월급을 타서 소비를 하고 이러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현금을 뿌리는 거죠. 뭐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주는 건 꼭 필요한 거지만 전 국민한테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현상들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립니다. 소비를 끌어올려서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데 분명한 도움을 주죠.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재정 적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거고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그거네요.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위기를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 그것의 문제였다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그 무엇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방금 말씀했다시피
경제 성장이 일어나야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이 국내에 이제 투자하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또는 금융기관들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의 경우와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 뭐 이런 걸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도 두둑하고 금융 지표도 좋은데 왜 사람들은 IMF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전에 1달러에 1,400원, 80원을 돌파했다가 정부가 이제 대기업 그 외환 관계자들도 이제 정부로 불러들여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부탁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달러를 좀 팔아라. 뭐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도 이걸 팔지 않아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협조를 얻어서 원달러 환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간 게 1,450원인 거죠.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1,400원을 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몇 달 동안 평균적으로 1,400원을 넘는 그런 경우는 1997년, 1998년. 이것은 1997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경우죠. 그때의 경우를 빼놓고는 이런 적이 없었던 거죠.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으로 1,560원까지 갔지만 두세 달 뒤에 다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400원 환율이 넘는 거는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환율 뭐 이런 측면을 보고 과거의 외환 위기를 이제 기억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달러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달러화가 부족하다. 왜 우리나라의 달러화가 부족한가 하면 자, 코스피 5천 돌파할까요? 네라고 대답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주식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가상자산의 규모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월급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죠. 시대의 어떤 흐름이고 안타까운 뭐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위로할 방법을 찾아도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데요. 뭐 그나마 위로할 말을 찾아보자면 돈이 전부가 아니다.